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근데 세상이 안 알아주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혼자서 꿍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 수 있구나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수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5가지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의 저자이시자 네. 무려 217만의 유튜버 대형 채널을 운영 중이신 네. 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그럴 린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아주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 유튜브에서 재테크랑 자기개발 동기부여 콘텐츠 주로 만들고 있는 구독자 217만 명 김작가TV 채널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살면서 이런 날이 다 있네요. 네. 품앗이가 앞으로 왔습니다. 제가 네. 책을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네. 배운 것들, 그 책을 보고 당연히 네. 성공학 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약간의 어그로가 있습니다. 특히 럭키에서 네.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되게 깜짝 놀란 게 나의 인생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막 기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되게 솔직하게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음.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이제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저희 이제 어머니에 관련된, 그리고 저 크게는 가족에 대한, 그리고 그 가족에서의 아픔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인데, 그걸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가장 큰 주인공 중 한 명이신데, 어머니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저희 자식들에게 주셨고, 근데 희생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스스로 안 좋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족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다 보니까 어머니가 뭐 친구들도 잘 없고 세상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뭐 세상에 뭐 위대한 뭐 발명품을 만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저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것들을 안겨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추모하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그런 사랑이 컸는지를 세상 사람들 좀 알려주고 싶은, 그리고 독자들한테는 그런 사람이 이제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려견일 수도 있고 꼭 무조건 그게 가족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와 평생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와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런 누군가는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누군가한테 뭔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거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을 많이 이루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족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가족들이랑 해외여행이랑 네. 그다음에 밥 먹었다든가 아니면 음. 그날 저녁에 전화했다는 얘기 맞아요. 입에 진짜 많이 나거든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책 읽으면서 자꾸 어머니한테 전화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공한 거죠. 음, 또 그 작가 입장에서. 네, 저술 동기를 정확하게 네. 이뤄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네. 다른 채널에서 이 책 보고 많이 우셨다는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안 울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네. 저도 읽어보게 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울었거든요. 제가 진짜 잘 안 우는 성격인데 저 완전 티거든요. 근데 네. 제가 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고 애들도 읽게 하고 저 와이프도 읽게 온 가족이 다 읽었거든요. 근데 김 작가님이 이 책을 쓰면서 진짜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들지 않으셨나요? 수백 번도 더 넘게 울었고요. 이제 지금은 제가 어머니 이야기를 해도 전혀 울지 않는 거는 제가 감정이 메말라서가 아니라 그때 쓰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거죠. 이제 이 책을 쓰는데 총 한 2년 정도 걸렸었는데, 보통 제가 다른 책은 자료 준비 기간을 제외한다면 원고만 쓰는데 한 2달 이내 다 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검수 받고 뭐 이제 오탈자 잡고 하는데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만, 이 책을 쓰는데 이제 2년이 걸렸던 게, 쓰다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정이 젖어서 막 쓰다가 못 참아서 이제 다시 덮고, 이런 이제 반복 작업을 이제 계속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려야 되니까 옛날 일기라든가 어머니랑 주고받았던 편지, 그다음에 가족 사진들을 다 찾아볼 거잖아요. 그런 걸 찾아보다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그 책을 쓰는 시점은 지금이지만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어머니와 있었던 추억을 다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특히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엄마라는 단어가 눈물 버튼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눈물 버튼에 깊숙이 빠져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었는데 지금 굉장히 기쁜 거는 이 책을 보신 많은 독자분들 아니면 유튜브에 리뷰를 보면 다들 많이 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울 수 없다. 억울하다. 네, 그래서 그 목적을 달성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함이 있고, 그리고 이 책의 주제가 이제 결국에는 사랑, 가족이 중요하다는 건데 어머니를 삼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이 사실 저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각자 상황도 다르고. 근데 책이라는 게 사실 봤을 때 내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남의 이야기인데 이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려면 그 사람의 일처럼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일처럼 느끼게 하려면 그 사람과 나와 똑같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모두는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독자분들도 본인의 어머니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썼고 성공했다 생각합니다. 책 되게 좀 흥행했을 것 같아요. 많이 베스트셀러 됐던 걸로 봤거든요. 네, 제가. 에세이 분야 베스트셀러 1위도 했었고 어, 요즘에 순위가 좀 떨어져 있지만 네, 이 다운도 좀 영상으로 됐어요. 역주행. 네. 그리고 저는 책 초반부 네. 읽으면서 이렇게 좀 김 작가님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가 네. 나오잖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모습을 상상도 못했거든요. 김 네. 작가 채널 이렇게 맨날 보지만 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렸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다르게 굉장히 이제 내성적이고 말수도 별로 없고 물론 장난기는 있었지만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그나마 이제 좀 관리도 하고 피부과도 가고 옷도 깔끔하게 입어서 괜찮지만 제가 어릴 적에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뭐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원숭이, 뭐 흑인 뭐 이런 식의 농담을 제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 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별명은 말레였어요. 말레이시아의 줄임말. 누군가가 이런 얘기가 너 왜 다른 나라를 모독하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심지어 대학교 때까지 저를 그렇게 다 불러놓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뭐 하려고 하면 말레 뭐해? 야 너 아프리카 사람. 제가 심지어 군대 갔을 때는 제가 이제 훈련병에서 이제 자대 배치 받잖아요. 2등병으로 이제 자대 배치 받아서 가면 위에 병장님이 저한테 딱 왔을 때 이제 군인은 20살 넘은 거잖아요. 다 큰 성인. 너 필리핀에 샀니? 너희 엄마 필리핀 사람이야? 저 그때 뭐 이런 쓰레 같은 예.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어린 시절에 세상 사람들이 제 외모를 가지고 제가 털도 많고 까맣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다 보니까 많이 놀리다 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뭐 심한 왕따까지는 아니고 약간의 이제 괴롭힘 정도는 좀 원래 덩치가 작은 친구들이 가끔씩 봤잖아요. 그게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보통 화장실 가고 싶으면 탁 손들면서 저 화장실 좀 가고 싶다. 너무 당연한 건데 이제 제가 학교에서 큰 거를 3번이나 실수를 했죠. 그럼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왜 화장실에 안 가고 왜 반에서 그런 실수를 하냐 하는데 네. 손을 못 드는 사람인데 음, 손을 못 들 정도 내성적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똥쟁이가 되니까 친구들은 또 더 놀리고 뭐 그런 약간 하지만 그래서 집에 가면 어머니께서 늘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네. 집에 가면 마음이 편해서 어린 시절을 그런 힘듦이 있었다. 그렇다고 뭐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지금 훨씬 좋죠. 네, 어렸을 때랑 비교하면 그때는 이제 행복한 건 아닌 거죠. 너나 불행하진 않았지만. 뭐 왜냐면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런 식의 이제 조금 괴롭힘이나 놀림을 받는 경우들이 많지만 네. 집에서는 또 따스한 사랑을 받고 하니까 음, 그런 것들이 좀 정화가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초등학교 때 그런 좀 소극적인 내성적인 좀 이렇게 주눅들어 사시다가 지금은 전혀 그러시지 않거든요. 그때 계기가 있었나요? 뭐 어떤 때부터 이렇게 좀 극복이 되신 거예요? 계기는 뭐 하나로 찍기는 좀 힘든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부터 점차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제가 무언가를 얻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되게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순수한데 예전에는 정말 착했어요. 한국에서 착하단 말이 바보 같다는 말이잖아요. 쟤는 자기 것도 좀 못 챙기고 저 그런 정말 착한 애였는데 그때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었냐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알아줄 거고 그 영화 같은 그런 거잖아요. 뭐 약간 영웅 스토리도 그렇고 막 그렇게 세상을 살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 세상은 내가 적극적으로 내성적이든 외향적이든 그런 관계없이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부딪혀서 나라는 거를 알리고 도전하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라는 거를 나이가 들면서도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군대에서도 그런 걸 많이 깨달으면서 많은 변화를 시도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에피소드 한 개만 얘기한다면 군대 이제 2등병, 1병, 상병 병장인데 2등병, 1병 때는 전 정말 그냥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 각 내무반별로 그 건빵 가져가세요 하면 이미 저희가 1내무반이면 저는 없어요 이미 갔어. 누가 얘기하기도 전에 그렇게 해서 뭐 모범병사 표창장도 받고 해서 했는데 제가 1병쯤 됐을 때 이제 위에도 선임병들이 많잖아요. 그럼 PX라고 군대 내 이제 편의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같이 가자 밥 먹자 하잖아요. 가서 맛있는 거 사줄게라고 하는데 저는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지금 돌아봐도 제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관계를 잘 맺고 재밌고 유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극적이고 내성적인데 열심히 내무 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냥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 근데 세상이 안 알아주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성격을 좀 바꾸기 시작했죠. 그 선임병들한테 먼저 다가가려고 하고 뭔가 좀 재밌는 개그도 치려고 하고 약간 사람들한테 친근하게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1병 3병 때는 약간 또라이라 불렸어요. 이게 선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상병하고 병장 갈 때쯤에는 이제 이거는 별로 너무 안 좋은 거고 이건 또 너무 지나친 거고 이 적절한 선을 알게 되더라고요. 노하우가 쌓였네요. 에. 그때부터 이제 세상에 조금씩 적극적으로 부딪혔고 그다음에 군대 제대하고 간 다음에 대학에 가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뭔가 조금씩 얻으면서 세상이 뭔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외치고 행동하는 사람이 뭔가 가져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 혼자서 꿍 하고 있으면 되게 힘들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그 변화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쉽지 않죠. 네, 진짜 가장 힘든 게 성격 바꾸는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게 성격과 태도와 행동을 바꾼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심리학과 교수님들이랑 정신과 교수님들 만나 뵈면 성격을 못 바꾸기 때문에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어느 정도 바뀌었다 생각하는데 그 내면에는 그런 성향들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노력조차 안 하는 거는 저는 좀 자기 인생에 대한 좀 너무 핑계가 아닌가. 진짜 순전히 노력으로 지금의 태도와 모습이 좀 만들어지신 면이 있네요. 네.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저희 어머니께서 늘 사랑으로 저를 보다듬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뭐 학교 가서 또 조금 괴롭힘 당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어쨌든 집에 갔을 때 그 자가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집에서 어머니 사랑을 받고 에너지 충전돼서 세상에 또 나가서 또 푹 쓰러지고 집에 보통 집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저희 집에서는 특히 어머니께서 워낙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좀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 제가 다 헤쳐나갔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다 헤쳐나갔고 내가 성격도 바꿨고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고 했는데 그 곳곳에는 어머니 사랑이라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의 제가 지금 표현할 수도 없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도움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뭐 심리 쪽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 같은 걸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이게 잘 됐을까 하면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걸 얘기하겠죠. 근데 실제로 무의식의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거든. 근데 전 그 무의식에 또 많은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는 부모의 충분한 사랑이 어릴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나중에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나에게 어떤 지쳤을 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완전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저희 원래 저도 가족이 좀 많이 떨어져 살잖아요. 네네. 김 작가님도 이렇게 20대 30대 혼자 사셨고 저도 이렇게 혼자 살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가 있고 애들이 네. 있다 보니까 진짜 사랑을 서로 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끈끈한 가족이 되면서 맞아. 그 다음부터 좀 일들도 좀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가만사성입니다. 야, 그 말씀이 맞는 것 너무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되게 많이 공감되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책을 보면은 네. 어머님이 그 아드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김 작가님 형님 있으시고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 둘 있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뭐 큰아들 더 좋아하기도 하고 좀 네.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또 네. 첫정이 또 무서운 법이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시종일관 둘째 아들 도윤이가 제일 보고 싶다 아.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는 시종일가는 아니셨고 그 뭐 아들이 두 명인데 그걸 시종일가 얘기할 순 없고 그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고향 대구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집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정신과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신과 병원에도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갈 거잖아요. 가면 이제 제가 왔는지 한 5분 10분도 안 됐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고 이제 서울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몇 번이나 그러고 통화할 때도 이제 금방 끊으시고 하시니까 어머니가 왜 이렇게 이러지라고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 같은 거 상담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의 우리 둘째 아들 도윤이라고 이제 적어 놓는 걸 보면서 어머니가 나를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우리 도윤이가 어머니에게 그 병문안 오거나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에 시간도 안 뺏겼으면 좋겠고 상처도 안 받았으면 좋겠으니까 전화도 빨리 끊고 빨리 보내게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당시엔 그게 또 섭섭했겠지만 어머니의 큰 마음인 거죠.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던 거는 똑같이 저희 형이랑 저랑 그다음에 저랑 똑같이 사랑하셨지만 저희 형이 좀 이제 살면서 사고를 몇 번 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굉장히 착한 아이였거든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큰 사고를 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공부를 못했다는 거 빼고는 정말 저는 착한 아이였고 부모님한테도 뭐 누구나 대드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심하게 대든 적도 없었고 그다음에 저는 또 약간 좀 성격이 여성적인 면도 있어서 어머니랑 동네 산책하는 거, 어머니랑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서울에서 또 떨어져 지내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뭐 영창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둘째 아들 도윤이라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첫째 아들도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님이 아드님들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아. 가슴이 미어진 이유가 제가 네. 원래 잘 안 우는데 그렇게 울게 된 이유가 너무 자식 바라기라고 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심지어 새벽 5시에 서울에 가도 전화를 안 하시잖아요. 깰까 봐. 이거 보고도 진짜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저도 서운하더라고. 전화하시지. 그렇죠. 그럼 또 아들이 또 얼마나 미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시다가 또 이렇게 또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니까 너무 많이 속상하더라고 사실. 그렇죠. 그게 뭐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대표님도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다 그럴 수 없지만 대표님도 자녀분한테는 대표님의 사모님도 자녀분한테는 그렇게 하겠죠. 그게 진짜 부모의 마음인가 봐요. 네.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이 책을 보면은 네. 좀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네. 미안해, 고마워, 네. 사랑해 이런 말들인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자기계발서에서는 잘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김 작가님의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좀 제 감정에 흠뻑 빠져들 수 있어서 눈물이 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늘 고맙고 늘 그립고 하시겠지만 어머님이 좀 가장 고마웠던 때 지금 생각나는 때가 문득문득 또 생각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뭐 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저한테 어릴 적에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주셨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제 제가 30살 이제 한 37살 때쯤에 36, 7살 때 되면 이제 저도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우울증을 딛고 그다음에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수많은 실패들이 있었을 거죠. 뭐 구독자가 지금 217만 명이라서 뭐 처음부터 이렇게 축 이런 건 세상에 없는 거니까 유튜브를 하면서도 수많은 일이 있었고 제가 작가로서도 책을 지금까지 10권을 냈는데 그중에 잘 된 것도 있고 망한 것도 있을 거고 뭐 얼마나 그 사이에 망한 것도 잘 된 것도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것들이 어머니에게 그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응원을 받았던 그런 기억과 경험과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보면 어릴 적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이 충분한 응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거를 좀 실패 자체에서 멈춰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뭐 학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어릴 적에 이제 자녀한테 해줘야 되는 거는 뭐 사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뭐 외국어 되게 중요하겠지만 자녀에게 얼마나 충분한 사랑과 얼마나 무한한 신뢰를 보내주느냐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마운 거는 지금 사실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고 대형 유튜버도 되다 보니까 어디 가서 푸대접을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전 너무 지나친 겸손도 자만해야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대접을 받아요. 좋게 저한테 얘기해주고. 근데 저희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는 때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도 좀 애매할 때였고 유튜브도 시작 안 할 때여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 전에 뭐 10대 20대 때는 공부도 반에서 정말 더럽게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키도 작고 덩치도 작고 뭐 대단한 재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런 저를 뭐 세상이 높게 봐주지 않겠죠. 당연히 세상이 저한테 큰 사랑을 주지도 않고 응원도 해주지 않는데 그런 저한테조차 어머니는 너무나도 큰 사랑과 저를 믿어주신 거 그게 저는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한테도 부모님밖에 절대 없을 겁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동이 다시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큰 반전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때 모습과 지금만 놓고 보면 반전이죠. 네, 그 중간에 걸 삭제하고 보면 정말 그냥 네. 기적이라고밖에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네. 그 기적의 기저에는 어머님의 사랑이 있었다. 이 그렇죠. 말씀이 정답인 것 같네요. 그 중에서 뭐 어머님이 어떤 사랑이 있었냐로 말하려고 하면 말할 수조차 없는 뭐 어떤 사건을 얘기하기도 힘들고 늘 깔려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네. 그런 어머님이지만 또 우리는 또 아들이고 자식이니까 어머님 마음에 상처 준 일들도 되게 많았을 거잖아요, 사실. 네. 지금도 이거는 좀 하지 말 걸 이렇게 좀 후회되거나 미안했던 일이 있으실까요? 미안한 거 너무 많죠. 이거 뭐 미안해서 책을 쓴 거고요. 미안해서 어머니한테 책을 쓴 거고 사람이 참 잔인한 게 자기가 겪지 않으면 절대 모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러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렇죠.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픈 경험이 있다 칠게요. 근데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겁니다. 똑같이 건강한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냐? 그 사람은 아파봤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건강히 사는 거고 아닌 사람은 안 겪어봤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울증을 제가 겪었을 때 저도 우울증을 처음 겪어본 거예요. 저희 형과 어머니가 우울증을 알았었지만 제가 겪은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딱 겪고 나니까 이 병이 본인 뜻대로 되지도 않고 약을 먹는다고 꼭 반드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야, 네 태도를 바꿔봐. 네 마음을 바꿔봐. 이런 말을 좀 저도 너무 쉽게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머니 아픔을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어머니의 그 아픔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위로도 할 수 없었겠죠. 뭐 그런 모습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크게는 제가 지금은 굉장히 좀 큰 오피스텔에서 촬영과 이제 사는 것을 병행하고 있고 서울에도 내 집을 마련했는데 뭐 작년쯤에는 저희 형이랑 아버지가 한번 왔다 놀러 가셨는데 이제 그 큰 집에는 처음 왔다 가셨거든요. 진짜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 왔을 때 표정
이렇게 좋은 데 산다고? 우리 아들이 성공했구나. 우리 자식으로서 가장 부모님한테 뿌듯한 순간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그게 유치하다 하더라도 그게 네. 우리가 부모한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거고 부모님도 그걸로 통해서 가장 기쁜 순간이란 말이에요. 네. 뭐 그 외에는 뭐 자식이 결혼하거나 뭐 애 놓거나 할 때인데 제 잘된 모습을 어머니한테 보여주지 못한 거. 이건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머니가 봤던 거는 제가 10평짜리 집에 살 때 딱 그 집에 있을 때 어머니가 왔다 간 게 보고 간 게 다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집보다 몇 배가 훨씬 큰데도 그 어머니한테 가장 소중한 내 사람에게 내가 가장 잘된 모습을 못 보여준다라는 거.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가슴이 더 미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살아서 보셨으면 진짜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어머니야 뭐 너무 기쁘셨겠죠. 온 동네 다 전화했겠죠. 네. 야 우리 도윤이 집이야. 우리 영상 도윤이가- 맨날 보내주시고 우리 그랬을 아들 텐데 영상이야. 좀 아쉬워.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저를 굉장히 사랑하고 응원을 해주셨지만 제가 요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거든요. 김 작가님은 근데 이만큼 성공하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어느 누가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 200만을 생각하고 시작해요. 저는 30만이 목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열심히 하다 보니까 217만 명이 됐는데 그냥 그런 게 제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부자 아니고 경제적 자유를 조금 달성했는데 부자가 됐던 경제적 자유를 달성 아니면 어떤 뭐 전 세계에서 어떤 1등을 하거나 어떤 금메달을 따거나 했을 때 가장 슬픈 거는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에 그거를 함께 만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제가 적극 동감합니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도 있을 수 있죠. 친척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나처럼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나보다 기뻐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쵸. 근데 저의 어머니나 가족은 나보다 더 기뻐하실 분들이란 말이죠. 예전에 제가 30살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졸업할 때 대한민국 인재상이라는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네. 큰 상이잖아요, 네, 진짜. 큰 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 상을 받은 거 전화를 첫 번째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할 때 저도 울었고 엄마도 울었어요. 근데 내가 상을 받았다고 해서 같이 그 정도로 기뻐할 사람이 같이 그 정도로 눈물 흘릴 사람이 세상에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가족밖에 없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인생에서 경제적 자유가 달성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책을 보니까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 챙겨주고 살면서 우리가 좀 삶의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를 더 많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런 면에서도 가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책을 보면 이렇게 반려견 네.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우리 오리. 네, 5월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5월이를 처음에는 나를 위로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데려오셨을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네, 결국에는 얘를 챙겨주다 보니까 내가 더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 진짜 에피소드가 이제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우울증이 심할 때 세상이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죽겠고 그래서 너무 외롭고 해서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강아지를 지금 7년 동안 열심히 키우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겠는데 강아지 분양받아서 키울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선만 다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아니 이제 사람이 우울하다고 강아지도 우울해질 수 있으니까 요즘 그래요? 워낙 강아지 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하지만 저는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한 그럼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해서 뭐 강아지를 뭐 학대하거나 뭐 이런 건 잘못 뭐 그럼요. 유기를 한다거나 네, 이건 그러면 안 잘못된 되죠. 거지만 네. 그래서 어쨌든 키웠는데 제가 강아지를 이제 제대로 키워본 게 거의 처음이다 보니까 어릴 네. 때 키운 거 말고 네. 이 강아지 처음 왔는데 하루는 굉장히 아픈 거 경련을 하는 거예요. 막 강아지가 이제 막 경련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이제 키운 지 한 일주일 막 보름밖에 안 됐는데 경련하길래 저는 그때 이제 저는 우울증을 겪은 극심하게 겪고 있는 상태니까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죽겠는데 얘가 지금 먼저 죽으려고 하면 어떡하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얘를 뭐 때리거나 한 것도 아니고 한 건데 근데 이제 그
갑자기 사람들이 좀 방문하고 하다 보니까 활동량이 많아져서 뭔가 당이 떨어져 그랬다고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막 긴급하게 막 그 시간에 막 병원 어디 찾아가야 되는지 심야병원 막 찾고 해가지고 결국 잘 그때 위기를 넘기고 지금까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여기서 느끼는 거는 사실 예전에 제가 강아지 키울 때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이제 분양을 받았으니까 돈이라는 거 이런 말은 표현하기가 어쨌든 분양을 받으려면 뭔가 돈을 냈을 거잖아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그 금액이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라 할게요. 아니 그 금액이 너무 애매하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그냥 100만 원에 칩시다. 100만 원이면 근데 그 제가 포메라니안을 키우는데 그 쓸개골이 좀 약해요. 전 일반적으로. 네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에 근데 그 쓸개골을 수술하는데 몇백이 나갈 수도 있대요. 아, 그래서 전 단순히 그때는 아직 정이 안 붙었을 때니까 쓸개골을 하는데 몇백이라고? 강아지 2마리를 분양받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럴 수 단순히 있죠. 네, 수학 공식.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 친구에게 만약에 몇 천이 들어가도 네. 반드시 살려야 되는 가족이니까. 가족이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도 참 강아지가 나를 살리게 됐고 제가 음. 강아지를 살리게도 하고 네.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는 뭔가 가족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엔 동물을 가족이다. 저희 어렸을 땐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죠. 없었잖아요. 전혀 그냥 뭐 애완동물이다. 뭐 요즘에는 그래서 반려견, 뭐 네. 반려묘 이러잖아요. 네,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님한테 네, 늘 지금도 많이 가슴에 담고 사실 것 같아요. 네. 어머님이라는 존재를. 어머님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제가 어머니를 일단은 이성적으로는 보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저희 가족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아프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고 싶진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감정적으로는 당연히 보고 싶겠죠. 근데 만약에 보면 할 말이 너무 많겠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할 말이 많으면 자기 어머니를 추모하는 책을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막상 만나면 아무 말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포옹하고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계속 울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굳이 뭐 말을 한다면 아까 말씀해주신 미안해, 고맙고 사랑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지 않을까. 말씀에 다 담긴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냥 어머니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그냥 사랑한다라는 그냥 거기에 제 인생에 어머니와 함께했던 제가 30 중반까지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니까 그때까지 삶을 그냥 축약하는 세 단어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보면 서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 현대인들이 사실 너무 바쁘잖아요. 네. 정말 무엇이 소중한 건지,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생각해 볼 시간이 좀 적은 것 같은데 네. 늘 바쁘기만 한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게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에 있는 9.11 테러 사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살아있는 자기 가족들에게 뭐 문자나 아니면 전화로 했던 게 남아있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럼 그 통화 내용을 보면 이제 주요한 단어 딱 3가지는 그냥 가족들한테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라는 말을 해요. 기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그때 가서 우리가 할 말은 다양한 말들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딱 3가지밖에 안 남는 거죠.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란 말을 뭐 죽기 직전 뭔가 원망하고 죽겠어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란 말을 누구한테 할까요? 당연히 가족한테 하겠죠. 물론 가족이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내 회사 동료한테 그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회사 동료는 그때 내 옆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비즈니스적인 걸 위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가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말인데 그럼 그 말을 할 사람은 결국 내 가족이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사람.
그럼 그런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이유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그 행복의 조건 같은 걸 물으면 세계 한 17개국인가 19개국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선진국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족과 사랑을 얘기해요. 1위가. 네. 근데 한국이 1위가 돈이에요. 돈입니다. 데이터로 나온 거니까. 네. 그러니까 수단과 목적이 조금 바뀌어 있는 거죠. 근데 돈을 우리가 왜 버냐 이거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나아가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버는데, 이 수단에 돈을 버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너무 팽개쳐 버리는 게 있는 거죠. 목적을 잠깐 잃어버리는, 돈을 버는 거다, 벌던 게 재밌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더 치중하다 보니까 계속 가족은 소외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이제 대표님께서 저한테 이 책이 자기개발적인 책인 줄 알았는데 이제 에세이라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다 해주셔서, 자기개발적인 걸로 다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내가 1000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이 제목이잖아요. 제가 무수히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지금 제 나이대에서는 단독으로 성공한 사람을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중에 한 명에 속할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5가지는, 제일 중요한 건 5가지밖에 없거든요.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 안 되는 거 뺄게요. 모든 사람이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지는 않을 거고요. 남을 위한 봉사심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종교도 또 다 각자 다양하니까. 그럼 가장 대중적인 5가지를 꼽으라면 이 첫 번째가 일이고요. 내가 하는 일. 일에서 어쨌든 자아 실현이라든가. 두 번째가 돈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취미고요. 네 번째가 건강이고요. 5번째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전 전부라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서 굳이 한 가지 뺀다면 이제 취미를 빼도 되는데, 취미라는 건 결국엔 돈과 관련 없는 건데, 우리가 꼭 돈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니고, 플러스 네.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을 보내려면 뭔가 취미가 있거나 뭔가 즐기는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 취미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냥 건강은 당연히 이 4가지 다 있어도 건강 없으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다음에 돈은 왜 중요하냐? 제일 중요한 건 아닌데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나머지 4가지, 일과 사랑과 가족과 취미를 즐기고 지키는데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시되,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과 가족이라는 거, 그걸 꼭 깨달으셨으면 해서 제가 그 책을 냈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미안해, 고마워, 사랑이란 말을 하게 될 거고, 그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고요. 만약 지금 없다면 그 대상이 꼭 전 가족이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꼭 화합해야 한다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내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할 사람조차 없는 인생은 전 너무 불행할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없다면 그러면 사람을 앞으로 만든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언젠가 할 말 지금 좀 한마디 하면 어떨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뭐 탁사에 있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굳이 뭐 이걸 아낄 필요가 있나? 아,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네. 김 작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싶어져요. 여러분들도 저 네, 전화해야 되나? 안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네, 전화해서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전화할 네. 메시지가 있는 분이 있다면 네. 지금이라도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